(2024년 4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여야 영수회담이 4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2시에 차담 형태로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야 정수회담에서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이고, 왔다 갔다 지금 온갖 사법 술수를 다 부리고 진술을 왔다 갔다 한 이화영, 그런 이화영이 옳다고 하는 이재명인데, 그와 대화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재명이 요구한 걸 다 받아줘야 소통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은 관리 대상일 뿐입니다. 어쨌든 야당의 대표이니까. 자, 지금 총선에서 민주당이 크게 이기니까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면서 이 불통대왕 윤석열, 대가리박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나오고요. 국힘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정치 해설하는 사람들도 제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민심과 정면으로 승부한 사람이 진짜 지도자야.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 대통령이 배워야 할 사람은 박정희, 이승만, 그런 국민하고 정면 대결한 사람이지 국민한테 질질 끌려간 사람이 아니야. 그러한 선거를 핑계로 국민한테 고개 숙여 하면서 뭔가 실과를, 과일을 따먹으려고 하는 세력이 우리 땅에 있다는 것을 저는 고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신문을 정독을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신문을 보다 보면 조선일보가 상대적으로 칼럼이 좋다는 표현을 몇 번은 했었습니다. 첫 직장이 조선일보라서 그럴 수도 있고, 훨씬 더 오랜 세월을 동아일보에서 보냈지만, 이렇게 좀 딱딱 끊어지는 글들을 보게 되면 조선일보가 대체로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선일보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어요. 정치 컨설턴팅을 하는 박성민 씨 글입니다. 팀 국민의힘은 죽었다. 팀 코리아처럼 국민의힘은 죽었다. 그런 제목입니다. 보수정당이 네 번째 위기 터널에 들어가고 있다. 1차 위기는 97년 대선, 98년 지방선거, 대선과 지선을 연속으로 패배했을 때, 김대중 씨가 처음 당선돼서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처음으로 하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DJ가 이끄는 당이 크게 성공했을 때 이해창을 내세운 보수당은 아연실색했었죠. 2차 위기는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에서 연속으로 보수당이 졌을 때, 97년 대선에서 졌으면은 그 다음 5년 후엔 2002년 대선에서는 좀 이겨야 되는데 또 깨집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그 노무현 대통령은 바로 민주당 세력이 탄핵시키는데, 그 탄핵 위기를 돌파한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열린 우린당이 2004년 대승을 합니다. 민주당도 작살나지만 그때 보수당도 작살이 납니다. 3차 위기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선, 연속으로 깨지고 나서 우리나라 선거가 이게 3개인데 다시 4년 지난 2020년 총선까지 패배하는, 이게 참 보수의 괴멸적 사건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박근혜 탄핵 전후한 시기에 다 일어나는 것들이죠. 2016년 박근혜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면서 탄핵당해버리고, 대선에서 문재인 당선되고,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그리고 또 총선에서 이겨버려서 이런. 그리고 이제 대선과 지선을 보수가 승리했는데 24년 올해 선거에서, 총선에서 국힘당이 2020년 선거만큼 졌습니다. 올해 총선이 보수가 지리멸렬하는 네 번째 위기가 될 것인가가 이 박성민 컨설턴트의 관점입니다. 그는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지금 2016년, 2020년, 2024년 3연속 총선을 보수당이 패배했다. 집권당 사상 최대의 패배다. 그리고 얻은 의석이 20년이나 24년 모두
110석이 100석은 넘지만 110석도 안 되는, 그러니까 간신히 개헌과 탄핵을 막는 정도지 패스트 트랙 다 허용하는 형편없는 패배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8년 사이에 보수당은 당명을 새누리, 자유한국, 미래통합, 국민의힘 이름 자꾸 바꿨다는 거는 장사가 안 되는 가게들이 자꾸 이름 바꾸죠. 쩔쩔매고 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죠. 대통령으로 인한 위기를 거론합니다. 이 기간 사이에, 이 8년 사이에 대통령은 문재인하고 윤석열이고, 조금 더 앞에 간다면 박근혜가 있겠는데, 박근혜가 통제할 수 없는 대통령이었는가요?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상수인 대통령 이 위기를 불러왔다. 문재인에 해당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거는 보수파가 아니니까. 그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라는 건데,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포당, 경기도를 포기한 당이라고 그러죠. 보수당을. 영남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옛날에는 호남이 고립됐는데 지금 영남이 고립됐죠. 영남당으로 전락하는 문제, 그 다음에 65세 이상에서만 우세한 정당, 이거기 때문에 보수당은 큰 위기에 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통과 국힘은 위기의식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수영 의원을 예로 들었는데, 박 의원은 참패는 했지만 의석은 5석 늘었다. 득표율 격차는 여야 간에 비례 빼고 직선에서는 5.4%포인트였다. 4년 전에는 8.5%포인트였으니까 3.3%포인트나 줄였죠. 그때보다도 의석을 5석을 더 얻었으니까 전진했다 이거죠. 가랑비 전략으로 3%만 더 가지고 오면, 그러면 민주당이 3% 빠지니까 대선은 이긴다라고 박수영 의원은 봤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박성민 컨설턴트는 뭐라 그런가 하면요. 그렇게 3%를 더 갖고서 이긴다고 하는 경우에도 이 보수 세력은 전원 총동원된 상태, 중도에 있는 보수까지 다 싹싹 누룽지까지 긁어 먹어야 이기는 거고, 이 진보적인 사람들은 기권율도 꽤 높아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대거 들어오면 진다 이겁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거는 그때 보수당이 국회를 잘했기 때문에 아니라, 그때 그 전에 국힘당에서는 김종인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했었고, 이준석 아주 젊은 하버드 나온 친구를 대표로 하면서 싹 바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후보로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승리한 거지. 국힘당이 의정활동 잘해서 한 게 아니다. 니들은 65세나 늙은 사람들한테나 겨우 지지받고 있고 형편없는 정당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이 글은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남당에 대한 비판이 많으면은, 영남에서 당선된 사람들은 지금 영남이 얼마나 희생을 해서 그나마 이걸 지켜주고 있는데 왜 10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낙선한 사람들도 지금 보수당을 지켜주는 거는 서울 강남하고 영남밖에 없죠. 이번에 낙선한 사람들 그 두 곳에 집어넣었으면 다 당선될 거 아니냐. 그래놓고 그렇게 당선되고 나서는 그들은 자신이 뭐 이 당을 지킨 양 폼 잡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정진석 씨는 친윤당을 만들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 사람이 비서실장이 돼서 윤 대통령, 불통의 윤석열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이철규 씨를 원내대표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이때는 용산의 힘이 많이 작용했죠. 그때 패배해가지고 당 사무총장에 몰라놨던 그가 총선 참패 후 원내대표가 되면은 벌 받을 사람은 상 주는 거 아니냐. 총선에 졌는데. 이렇게 되니까 국힘당은 계속 위기가 빠진다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까지도 장대원 씨를 비서실장으로 추천하고 당대표는 100% 당원 투표로 뽑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거는 모두 당보다 개인을 우선하자는 것이다. 당하고 용산하고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팀 국민의힘은 죽었다라는 게 박성민 씨의 의견이죠. 그러면서 1차, 2차, 3차 위기를 보면서 이번이 4차 위기가 될 거냐 안 거냐 이거를 걱정한다면은 이 앞에 있었던 세 번의 위기는 모두 재보선에서 보수가 승리하면서 위기를 빠져나오고 반격을 했다. 이번 22대 총선도
끝났지만은 조국 씨는 조만간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면은 국회의원 내놓겠지. 근데 그는 내놔도 이제 비례대표니까 후순위자가 이으면 그만일 거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유죄가 나오면은 의원직을 내놔야죠. 그러면 개항에서 다시 선거를 해야 될 겁니다. 보궐선거를 할 겁니다. 그럼 보궐선거에서 국힘당, 그러니까 보수가 이기는 것이 반격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근데 그때 승리를 하려면 이번 총선 패배의 원인인 친윤 색채를 빼고 민심을 50% 이상 반영하고 민심을 반영하랍니다. 집단 지도 체제로 윤통에 맞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2년 후에 있는 지방선거에도 지고 그 다음 대선도 어려울 수 있다. 4차 위기가 현실이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심을 듣고 불통 이미지를 버려라. 불통하지 말고 국민 얘기 좀 들어라. 그런 늙은이 장당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거와 전혀 다른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김주성 선생이라고 한국교원대 총장 지낸 분입니다. 저는 어느 모임에서 이분하고 같이 모임을 하고는 있는데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은 없어요. 상당한 식견이 있는 분이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그가 4월 23일 날 문화일보에 민심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칼럼 10평을 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로 듣는 게 총선 패배 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심은 언제나 옳다라고 하면서 사퇴를 했죠. 그러면서 김준성 총장은 스스로 질문합니다. 민심이 언제나 옳다면 민주국가는 올바른 정치로 영원히 번영해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실패한 민심이 수두룩하다. 라고 하면서 가장 쉽게 이해를 듣는 것이 나치 정권. 나치 정권은요,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합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헌법을 만들죠. 가장 민주적인 헌법. 바이마르 공화국.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선거를 통해서 총리가 되는 게 나치의 히틀러입니다. 나치당이 히틀러입니다. 나치당은 그때 총선에서 3위를 기록했어요. 근데 1위를 한 당도 과반수가 못하니까 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두 번째 당하고는 경쟁과 하니까 세 번째 당하고 연정을 하는데 세 번째 당이 나 너랑 안 해. 나 두 번째 당하고 연정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당은 날아가니까 첫 번째 당은 총리를 주는 경우가 있죠. 뭐 그렇게 해갖고 히틀러는 3당 대표임에도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도 선거로 뽑는데 거기까지 뽑히면서 두 가지를 겸하죠. 둘을 겸하니까 둘을 한꺼번에 부르는 이름이 없어서 독일 사람들은 영도자, 지도자라고 불렀죠. 그걸 이제 일본인들이 지도자라고 번역했으면 될 텐데 지도자죠 원래. 독일어 그대로 옮기면 영도자인데 총리의 총자에다가 대통령의 통자 합쳐 총통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좀 우리 헷갈리게 됐습니다. 총통이 무슨 새로운 직책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총통이 돼가지고 국민들은 굉장히 나치를 좋아했죠. 그래갖고 체코의 주텐텔란트도 나치당이 만들어져서 우리도 독일에 합병하겠다. 이웃한 오스트리아에도 나치당이 만들어져서 히틀러 최고다. 원래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1차 대전 때까지는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이 거의 같은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오스트리아도 나치당이 선거를 통해서 힘을 가지면서 독일에 들어가 버리죠. 나치 세력들이 다 합니다. 다 이렇게 오스트리아 국민들이 그때 99.9%의 국민투표로 독일에 병합되자고 스스로 선택했는데 그거 민심 천심이죠. 근데 그 민심이 옳았나요? 주텐텔란트의 주민들은 나치에 독일에 편입되자 하는데 그게 옳았나요?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 선택한 건 옳았나요? 하고 김 총장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번 정치학자이기도 하니까 아테네가 민주정을 했지만 오죽하고 거기에 도편 추방이니 뭐니 이 여론 때문에 춤추는 민심이 왔다 갔다 해서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래서 아테네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Don't Cry For Me Argentina, 에바 페론, 페로니즘 때문에 즉 국민들 원하는 거 따라가다가 망한 나라가 페론이 이끌었던 아르헨티나, 세계 지금 한국보다 더 잘 사는 순위에 있던 나라가 축축 처져서 아르헨티나 별 볼 일 없잖아요.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는 콜롬비아에서 독립했잖아요. 남미가 큰 덩어리 나라 세 개가 있었어요. 브라질이 컸고 아르헨티나 컸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가 컸습니다. 근데 콜롬비아 중에 한쪽에 석유가 많이 나와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사람인데 자기네끼만 잘 살겠다고 콜롬비아에서 분리됩니다. 그래서 콜롬비아가 지금 작아졌고, 옛날에 같은 나라에 있을 때는 대콜롬비아라고 우리가 구분하거든. 이 베네수엘라는 그래서 석유도 많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잘 먹고 잘 살자는 국민 여론 따라가다가 지금 완전히 개똥된 나라입니다. 뭐가 민심이 천심이야. 이번에 자기 딸을 사업자로 해가지고 사기 대출 받은 양문석이를 단성시키는 안산의 그 민심이 천심입니까? 그 다음에 퇴계 선생을 성문란자로 만들었던 김준혁이 당선시키는 수원 사람들이 그게 민심이 천심이에요? 그리고 지금 10가지 죄를 어겨서 7가지 사건으로 3개의 재판 받느라고 법정에 들락날락하는 이재명을 뽑아주는 개항을 주민들이 그게 천심입니까? 그 민심이 하늘을 대변한 거예요? 어깃장이지. 그러면서 이제 김주성 총장이 얘기하는 게 민심이 천심이다. 국민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다. 라는 라틴 잠언, 유명한 거 있죠. 이 이야기는 왜 나왔느냐? 이 정치학은요, 저는 종교도 진리라 그러는데 사실 전 진리라고 안 봐요. 왜냐하면 종교 얘기하기 전에 제가 몇 차례 저희 아버지한테 질문했던 거. 제가 어릴 때는 boys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라. 푸른 꿈, 청운의 꿈을 안고 하늘을 날라라 그러다가 제가 이 나이에 대해서 인생 안 풀리니까 안분지족하라. 욕심을 버려라. 큰 뜻을 품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청운의 꿈을 품고 보이스 비 앰비셔스 할 때랑 안분지족이랑 왜 이렇게 다르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 답변을 못해요. 그때 하는 거예요. 사랑과 소망과 뭐 중에 뭐가 최고다 그러는데 사랑이 최고라는데 사랑이 최고일 때가 있고 소망이 최고일 때가 있고 그때 달라요. 성경도 보게 되면 요때는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불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디 하나 꿰뚫고 나가는 진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민심이 천심이다. 국민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다 하는 거는 잠언. 어느 특정한 경우에 맞춰서는 그땐 진리지만은 그게 아닐 때는 별거 아닌 말이다 라고 김주성 총장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대 봉건제 때는 군주가 제일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법으로도 뭘 하지 말라 그러고 또 상식과 예절로 온갖 걸 재현합니다. 가장 좋은 게 중국의 군주에 대해서는 제왕은 무취, 부끄럼도 없다 그랬잖아요. 뭘 해도 다 애기 같은 사람이야. 윤리라는 게 없어요. 그걸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그걸 만들어준 가장 위대한 학자는 사마천이에요. 사마천은 당대의 천재입니다. 사기라는 그 어마어마한 책을 썼고 그걸 읽어보면 지식과 지혜가 대단한데 사마천이 한무제한테 대망신을 당해서 궁형을 당하잖아요. 궁형이 뭔가 하면 남자의 상징 그걸 잘리는 굴욕을 당합니다. 그만큼 한무제는 폭군이었고 똑똑한 사마천을 싫어하죠. 그럼 넌 나가 죽으라는 거지. 망신조선이 죽으라는 건데 사마천이 사기라는 책을 쓰면서 역사책을 쓰면서 이 군주를 하늘의 대신 하늘이라고 표현하죠. 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요. 민심이 천심이 아니라 군주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천자입니다. 천자. 그걸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무제가 사마천을 불러 벼슬 하나 주냐고 하니까 이거는 하늘의 뜻이니까 내가 받아야 된다고 받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마천도 한 자리가 목말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녹을 받아야만 먹고 살아야 하는 목구멍이 급했던 거예요. 그게 지식인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렇게 폭군, 군주 이런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네가 천자이지만 네가 하늘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민심이 대변하는 거야. 이렇게 씌워놨던 거지. 이게 모든 순간에 다 통하는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주성 총장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민주사회에서는 민심으로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나 총리를 견제할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이제 제가 최고 권력자를 대통령이나 총리라 그랬는데 김주성 교수는 그냥 최고 권력자라고만 표현했어요.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는가 하면 민주국가에서는 주권자가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가 국민인데 국민을 민심으로
통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군주가 지 마음대로 날뛰는 걸 막기 위해서 민심은 천심이다 이렇게 만들었던 거지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어쨌든 주권 재민인데 이 주권 가진 국민들이 널뛰기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민심으로 막냐 이거예요. 못 막는다 이거예요. 이거 새빨간 거짓말 속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보게 되면 더 프린스에 보면 그게 나오죠. 제가 요즘 굉장히 궁금한 게 메이킹 포춘, 행운을 만드는 게 참 궁금하고 이것저것 해보면 운이 안 되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하면 메이킹 포춘 하는가 하고 메이킹 머니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마키아벨리가 제 궁금증에 이미 답을 줬어요. 포춘하고 버추, 영어에 버추라고 있어요. V-I-R-T. 이 미덕이라고 번역하죠. 라틴 말을 써서는 버추를 비르투스, 포춘을 포르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이 운이라고 하는 거는 왔다 갔다 변덕스럽죠. 예, 운이랑은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또 언제 돌지 예측도 안 되잖아요. 근데 버추, 미덕이라는 거 한 건 뭐냐? 저 사람은 어떤 미덕이 있다, 성실하다, 근면하다, 또 뭐가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운과 관계없이 본인이 노력해서 갖춘 독특한 재능을 말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노력해서 이 참을성을 키우거나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의지를 키우고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래서 비르투스, 이 미덕으로 뭐를 쟁취를 해야지 포춘으로, 포르투나로 하지 말라라는 게 군주론의 핵심 사상이죠. 그러면서 이 김주선 교수가 총장이 참 뼈 때리는 말을 합니다. 자, 지금 광주 5.18은 이제는 뭐 자유주의 뭐 상징인 것처럼 됐는데 특정 세력이 만든 것들인데 거기에 국힘당이든 대통령 대표들이 가려면 이제는 안 갈 수도 없지 않느냐. 그래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에 들어가기 전에 논산서 금강 강 건너면 바로 전북인데 논산의 병천선결교회를 가면은 그 교회는 6.25 때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그곳 주민들을 대량 학살한 곳입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광주 시민을 죽였다고 해서 그 난리를 치는데 북한의 인민군들이 와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인 그 현장은 왜 모른 척하느냐. 따라서 국힘당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 국힘당의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5.18 묘지를 갈 때는 그래 뭐 이제는 안 갈 수도 없으니까 가더라도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 논산의 병천성결교회를 가서 참배를 하고 가라. 이렇게 그것이 자유주의 정책으로 왔다 갔다 하는 포퓰리즘적인 민심에 맞서는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참 김주성 총장 한 번도 얘기 안 해봤는데 한번 찾아가서 이것저것 듣고 조언 좀 구하고 싶은 마음이 확 생깁니다. 또 하나의 칼럼이 재밌는 걸 봤어요. 조선일보 칼럼인데 박강현 스포츠부 기자가 쓴 겁니다. 박강현 기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부장도 아니고 차장도 아니니까 젊은 사람이겠죠. 소통왕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은 자기가 잘나갖고 남한테 얘기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불통이죠, 불통. 이 박 기자의 글은 불통은 참 가혹한 딱지다. 저 사람 불통이야. 딱 해놓으면은 불통이라고 찍힌 사람은 완전히 그 이미지가 씌워져서 주원 글씨가 씌워져서 치명적이 되죠. 저도 사실은 약간 불통적인 사람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마이웨이 핫벌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스포츠 기자답게 스포츠에서는 이 감독들이 경기 감독들이 불통 대상이 되기 가장 쉽다. 왜냐하면 어떤 선수들을 내보낼 것이냐 시합에 또 훈련을 어떻게 시키고 작전을 짜는 게 다 그가 다 결정하잖아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내보내 시합했는데 졌어. 이번에 황선홍 감독이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한테 석패를 냈는데 참 황 감독은 죽을 지경일 거예요. 운이 없는 것일 수도 있지. 이제 모든 걸 다 했고 이제 왜 못했느냐 이제 당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서 불통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골로 가는 거죠.
처음엔 불통 감독 그러면 소신 감독으로 봐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꼴통, 독불장군, 완전히 골로 가는 거죠. 그 뒤늦게 이제 본인이 소통하려고 하면 쉽게 말하면 쪼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오랫동안 스포츠계를 보다 보니까 항상 감독들이 불통 이미지 뒤집어 쓰고 쫓겨나는 걸 봤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스포츠계에는 변화가 생겼다. 요즘 스포츠계에는 불통 감독이 거의 안 보인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뭘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소통 정례화라는 거예요. 즉 시합이 딱 끝나고 나면은 무조건 기자들을 만나갖고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해놨어요. 거기서 이제 기자들이 별 얘기 다 하죠. 뭐 스포츠 경기니까 별 감정적인 거 다 하죠. 옛날에 누구야 농구 허재 감독은 중국 기자들하고 하다가 뭐 어쩌고 하니까 한국 뭐라 그러니까 그냥 화를 내고 나가고 뭐.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고 또 그런 걸 보면서 또 그분이 한때 스타가 되는 요소가 그거이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각 구단에서는 이 선수들하고 감독 간의 대화를 강제로 해서 운영한다. 아무 말 대잔치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살짜리 30살 그런 선수들이 와갖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아니 감독이라고 하는 거는 경기를 책임지는 거지 시합을 책임지는 거지 걔 인생까지는 아닌데 뭐 그것까지 다 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감독님 그 옷 입지 마세요부터 뭐가 싫어요 뭐 밥 사주세요. 근데 그걸 막상 해보니까 감독들이 처음엔 힘들었는데 나중에 선수들 중에서는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감독이 나오게 되니까 오히려 더 좋아지더라. 그러면서 불통의 이미지를 극복하는 거는 이런 거 외에는 없네. 통하는 거밖에 없다. 쉬운 길은 없다.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그냥 대화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박 기자의 칼럼입니다.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조선일보 이영빈 기자가 농구의 팀 덩컨, 축구의 이재성 제목으로 역시 스포츠에 대한 칼럼을 썼는데 농구 선수 중에 MVP가 되는 거는 골 제일 많이 넣은 선수죠. 그럼 공격만 하지 수비는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밀릴 때는 잘 뛰지 않고 공격할 때만 골 싹 넣으면 제일 좋죠. 그러면 연봉도 올라가고 좋은데 미국 NBA의 유명 선수인 덩컨은 자기네 팀이 골을 먹으면요. 자기 골대 밑에 가서 그 라인에서 공을 안으로 집어넣고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반격을 하는데 공격수니까 자기가 맨 앞에 가 있어도 되는데 항상 골 아웃된 걸 던지는 공격부터 합니다. 제일 많이 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골을 많이 넣어요. 근데 그때 스테픈 잭슨이라고 굉장히 악동이란 소리 듣는 친구가 그 팀에 왔는데 그 친구가 이 덩컨 하는 걸 보더니 악동이 안 되더라. 왜? 저런 스타 선수들도 골만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비부터 다 하니까. 그러니까 따라가더라. 그리고 축구의 국대의 이재성 선수를 얘기하는데 이재성 선수는 골을 많이 넣는 선수는 아닌데 늘 있어야 할 공간에 자기가 찾아가서 공을 잡아가지고 패스를 해주면 손흥민이 넣게 하는 거죠. 이재성이 없으면 골이 안 들어가는 거죠. 본인은 정작 골을 많이 못 넣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백조가 우아하게 있으려면 그 밑에서 물갈퀴로 막 젓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멋있는 게 된다. 자,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갖고 거기서 소통이 되겠습니까? 이재명에게 다 들어주는 게 소통이에요. 내가 국대 감독인데 선수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고 그거 따라가면 내가 감독이에요. 그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압니다. 오늘도 정식 때 누구랑 얘기하다가 운동선수 얘기해서 제가 가만히 요즘 운동하다 보니까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아주 잘하는 선수들은. 근데 그때 그분이 우리나라 국대 선수들 평균 IQ가 120 정도 돼요. 머리 나쁘면 운동선수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를 이끄는 엘리트를 이끄는 국대 감독은 선수라고 대화를 해도 소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IQ 140은 되겠지 머리 좋으니까. 그렇지만 저 사람은 너무 잡범이야. 자기 말을 막 뒤집고 뭘 꾸미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머리가 좋은데 잘못 쓰고 있는 덕성이 잘못된 사람이죠. 운동선수들은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주 수를 쓰는 건 있어도 워낙 땀을 흘리고 하다 보니까 대개는 순수한 면이 좀 있어요. 그런 운동선수를 만나는 감독하고는 다른 거죠. 그걸 알고 만나서 이재명 의견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관리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윤 대통령이 할 건 뭐냐. 이번 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이 민심 따라가라고? 이 민심은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25만 원 주겠다. 뭐 대통령은 국민의 하인이고 우리가 주권자다. 이런 말에 그냥 흥하고 가봤던 국민들 때문에 국민들이 배신을 해서 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국민들이 배신하지 않도록 만드는 노력을 누가 했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엔 한동훈이가 했었어야 돼요. 근데 한동훈은 안 했단 말이에요. 유소영 정부가 한 공도 많은데 그걸 일제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5.18만 쫓아가려고 그랬고 아까 말한 그런 교회 같은 데 갈 생각은 꿈에도 못했지. 그러니까 보수파들이 나와서 으쌰으쌰 뭘 만들어주지를 못했잖아. 그리고 저 죽들 듯 하는 포춘 행운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행운이 그게 와주나? 한동훈 씨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 질의에 답변한 거는요. 그가 오랫동안 공부하고 뭐하고 쌓아온 비르투스, 버추, 미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근데 이 투표라고 선거라고 하는 건 일종의 운과 같아서 들쑥날쑥한데 그것까지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비르투스를 쫓아가는 공부도 부족했고 보수에 대한 이해도 적었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대한 이해도 적었고 동료 시민 여러분 해서 시민이 국민이니까 민심이니까 그것 따라가면 무조건 옳다고 본 것 자체가 착각이었죠. 동료 시민 여러분 그런 걸 처칠이나 케네디가 할 때는 나랑 같이 갑시다 하고 설득의 대상으로 본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하고 나서 전국을 다니면서 연설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죠. 미국한테 원조 받아가지고 그거 국민 논아주고 그럼 감사합니다. 우리 대통령 잘하시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일을 해갖고 가난을 벗어나서 우리 아버지 당신 뭐 했어? 그럼 나 열심히 일해서 네 먹고 살게 해줬다. 이런 소리 들읍시다. 설득을 했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계속 국민 설득을 했잖아요. 중간에 있는 엘리트 집단인 야당이 반대하는 거 막 독재를 치고 나가면서 했던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부족했던 거는요. 국민 설득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기자들이라고 하는 MBC라고 하는 KBS도 한때 그랬지만 이 불량 집단이 있긴 하지만 걔네들을 돌파하면서 국민 설득을 해야 됐었고 한동훈도 그걸 했어야 됐었고 국민의힘도 그걸 했었어야 돼. 그렇게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고서 이야기했으면요. 뭔지 국민이 원하는 걸 더 잘 알았을 거고 맞춰 나갔을 겁니다. 그걸 못했던 거지. 이번에 조명현 씨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법카를 쓴 김혜경, 이재명의 법카 비리를 채굴했던 사람이 자기도 비례대표를 신청했다가 떨어져서 근데 그건 억울하지 않은데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자 지지해주러 갔더니 국민의힘 후보들이 자기를 멀찍이 놓고 못 오게 하는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국민 중에 한 명인 그분하고 소통을 안 하려고 하니 국힘당이 이기겠어요? 이겁니다 이거. 뭐를 잡아야 할지 모르고 있는 한동훈 실수는 그거예요. 그 사람이 뭐 나쁜 사람도 아니고 참 열심히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금 하셔야 될 거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게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이 다 뛰도록 공무원들을 자꾸 전두환 대통령처럼 자꾸 만나라 이거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경제가 나빠서 졌는데 경제가 나쁜 거를 장관들이 직접 뛰지를 않았잖아요. 자꾸 장관들 보고 설득하고 나가서 국민 만나게 하고 열심히 뛰는 모습 보여줘야지. 그거죠. 그렇게 해서 민심을 바꿔야지 민심에 따라가라고 인민민주주의 하라고. 죄송하지만 저는 박성민 선생하고는 의견이 다릅니다. 김주성 교수가 총장이 옳다고 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박정희, 이승만을 다시 봐. 저희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